그럼 이제 해외 상황을 조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주요 사망자 수가 이제 지금 미국은 아시죠? 사망자가 지금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금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뭐 거의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주요 국가들, 우리가 이제 흔히 알 때 주요 산업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다 지금 환자가 많죠. 그리고 이제 남반부에서는 제일 이제 브라질만 예시를 들었는데 확진자만 587만 명이고 사망자가 여기도 16만 명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사람 많이 죽은 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도 뭐 대통령이 약간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잖아요. 완전 시장주의자. 예. 전 세계 시장주의자들이 벌린 이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죠. 영국의 존슨하고. 예.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들 시장주의자들이어가지고 멕시코도 사람 많이 죽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한국 딱 보면 494명밖에 아직 사망자도 적고 확진자도 되게 적고. 그 외국에서 보면 신기하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보다 더 이렇게 확진자나 사망자 적은 대만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있지만 그런 나라들의 이제 데이터나 통계 해외에서 그만큼 공신력 있게 안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한국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상당히 존중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아니라 이 치명률입니다. 치명률. 치명률이라는 게 확진된 사람 중에서 얼마가 죽느냐. 근데 제가 이제 7월 23일 정도에 한번 모 강연에 갔을 때 확진자 그 치명률이 이렇게 이탈리아가 거의 14%, 프랑스는 17%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는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확진이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병원에 아예 못 간다는 거죠.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80세 이상 노인은 그냥 요양원이나 이런 데 그냥 놔두자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3.7%였는데 지금 단계는 이 나라들이 그렇다고 아주 허술하고 바보 같은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도 시민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료 대응 시스템들을 지금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치명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완전히 그 3, 4월처럼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7월 23일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4.5% 정도의 치명률을 보였거든요. 사망률을. 그리고 지금은 1.6%예요. 무려. 치명률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초부터 이게 지금 이 중환자실이거든요. 인구당 중환자실을 이제 그 비율을 하는 건데 인구 1000명당.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중환자실이 원래도 많았는데 이거를 지금 몇 개월 안에 38.7까지 거의 10,00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중환자실을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공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같지 않은 중환자실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이 많아 보이는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사립병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쓸 수 있는 자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2.2에서 지금 1.7 정도로 지금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독일 같은 나라는 4.5에서 1.6까지 치명률을 떨어뜨렸다는 점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치명률이 계속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대응하는 우리의 이제 치료 능력들도 임상적으로 많이 증가해 있어요. 뭐 여기서 다 소개하긴 그런데 이전에는 잘 몰랐던 거잖아요. 의사들이 처음 만나니까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폐가 파해지면서 막 사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뭐 산소를 준다든가 선제적으로 특정 약물을 준다든가 이런 치료 기법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사실은 뭐 크게 떨어뜨린 건 없다는 거죠. 뭐 아무튼 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건의료 제도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NHS라고 저희 보통 국가가 그냥 병원이나 의사, 뭐 간호사 전부 다 공무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국가 주도 의료 시스템이고 국영 의료 시스템이라서 영국의 자랑인데 이 NHS냐 뭐 NHI라고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명률의 차이는 없고 그냥 이 유럽 국가들은 그냥 한 통으로 다 이제 쓸려 나갔던 거죠. 그러나 독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도 좀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성적이 좋았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제가 이 7월에 봤던 그래프랑 이거인데 하루에 이제 생긴 확진자 숫자거든요. 하루 생긴 확진자 숫자가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7월까지 막 이렇게 계속 환자가 늘고 있었어요. 미국은.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조금 이렇게 이게 유럽 국가들인데 이렇게 늘다가 좀 줄어들고 있었죠. 여기가 이제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국 요것만 제가 따로 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이 워낙 환자가 많아서 이렇게 그래프 섞으면은 이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3월하고 4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생겼다가 봉쇄 조치를 하면서 환자가 쭉 줄었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건 7월까지 이야기고 지금 11월이 돼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3, 4월에 생기는 환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유럽 완전히 뭐 지금 뭐 5만 명씩 하루에 막 확진자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당시에 하루에 환자가 10,000명이 안 됐을 때도 봉쇄가 됐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이 그래프에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루에 환자가 10,000명이 안 돼요. 8,000명 정도 이렇게 그 당시에 나와서 의료가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4만 명, 5만 명이 됐는데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이때 한번 호된 경험을 해보고는 의료 시스템을 엄청 보강을 한 거예요. 물론 의료 시스템은 보강을 하고 이 유럽 국가들이 뭐 여름에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제 다 가게 풀어주고 뭐 경제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뭐 그런 저희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가지고 이 짝이 난 것이 잘 됐다는 뜻은 아닌데 환자가 많이 생겼지만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하루에 환자가 지금 14만 명씩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죠. 미국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만큼 사망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유럽 국가의 누적 사망자 수를 보면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발생하는 환자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독일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절대적으로 사망자가 조금 발생한다는 점이고 여기 스웨덴은 제가 넣었는데 스웨덴이 이제 집단 면역을 비슷하게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이렇게 보면 사망자가 독일보다 적으니까 조울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웨덴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고 우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일이 다른 이런 나라들이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이 한 5천만 명, 6천만 명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저희랑 비슷하고 조금 많은.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독일이 성적이 너무 좋다는 거죠. 8천만 명이나 사는데. 유럽 국가 그럼 의료 붕괴가 이렇게 오고 코로나에 이렇게 취약하게 된 건 첫 번째는 이게 내재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유럽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깔보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이거 뭐 동양의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후진적이고 그냥 그거는 저쪽에 동방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약 신비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면 양반이고 나머지는 깔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생겼으니까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이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동양에서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메르스도 또 우리만 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우리만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시한 거예요, 사실. 뭐 코로나 그거 그냥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랬다가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검사랑 접촉자 추적 검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를 했어요, 처음부터. 대표적인 게 우리 영국의 시장주의자 보리스 존슨 총리.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이 이제 보수당의 총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준비를 하라고까지 나와서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쌍욕을 얻어먹었는데 예. 이게 19세기식 비인도적인 전략이잖아요. 허드 이뮤니티라고 불리는 이 집단 면역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곳에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조중동 같은데. 집단 면역, 스웨덴 뭐 이야기. 스웨덴 지금 집단 면역을 하는 그 총괄하고 있는 그 보건의료 담당 장관이나 이쪽은 다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스웨덴도 이제 시장주의적인 일부가 그렇게 하면은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쉽게 하면 소비랑 생산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빌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거의 실패했다는 게 지금의 정론이에요. 사망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방자치 분권화 분리주의 문제점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뭐 지방의 어떤 분권 이런 것들을 막 저희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은 어떤 식으로 강조가 된 거냐면 거기에 시장주의적 우익들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이제 제일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의료 붕괴가 빨리 시작됐던 게 롬바르디아주라고 이탈리아 이제 북부거든요. 북부에 이제 저희 뭐 밀라노나 이런 거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요 산업 지역이에요. 이탈리아 이 남부 문제가 되게 심한데 북부는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막스주의자 안토니아 그람시도 당시에 이제 북부의 토리노나 이런 데서 이제 공장 평의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뭐 페라리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고가의 람보르기니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명품류의 의류 회사들도 다 거기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빌미하에 지난 20년 동안 해온 게 뭐냐면 잘 사는 우리를 분리해야 돼라는 이제 극우 파시스트들과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이 정당들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해요. 이게 이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남쪽에 가난한데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우리 이제 강남에 서초구 요즘에 그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세 깎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꼬라지랑 똑같은 건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지방자치 분리주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잘 사니까 공공병원 같은 거 없애도 돼. 우리 여기 이탈리아 여기 북부는 잘 사니까 아픈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영국 가도 되고 뭐 프랑스 가도 되고 거기 또 이제 이게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엉망진창 사회복지 축소를 하는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의 보건의료 재정 축소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에서도 보건의료 재정 축소가 20년간 계속 있어서 영국 아까 이야기한 NHS 시스템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그 사이에 인력 구조 조정을 많이 했어요. 영국 NHS에서도. 그래서 2009년에는 그 영국의 모 병원에서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급등해가지고 갔더니 간호사들을 거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내부에서 감염 그 폐혈증이 퍼져가지고 병원의 사망률이 거의 10%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그게 내부 보고서가 보고되고 그랬는데도 영국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투자가 없었죠. 의료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유럽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 코로나19 처음에 터졌을 때 매일경제인가 그런 경제지에서 이태리의 어떤 국영의료 제도를 공격을 하면서 국영의료 제도가 월급을 의사들 조금 주고 해가지고 그 의사들이 10년간 10,000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다. 이걸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진실은 뭐냐면 이탈리아만 10,000명이 해외로 이주한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더 끔찍한 거는 동유럽이에요. 동유럽의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전체 의사의 반이 해외로 이주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2009년, 2010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리스발 남부 유럽 경제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다 독일에서 이제 그 어떤 돈을 빌려 쓰게 되면서 독일 정부가 긴축을 요구하거든요. 구조조정을. 그러면서 보건의료 쪽에 또 엄청나게 쥐어짜기를 시작한다. 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예산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부 유럽에 있는 의사들은 돈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다 이동하는 것도 있고 남부 유럽이 뭔가 살기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더 내밀하게 들어가면 이태리 의사들 10,000명이 그러면은 미국을 갔냐? 그게 아니에요. 이태리 의사들 10,000명이 스웨덴이랑 영국을 갔어요. 거기도 똑같이 공무원이에요, 의사들 다. 북부로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남부와 북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지 의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유럽 전반이 사실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여러 가지 불안정 노동이 생기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국가들에는 이제 뭐 그래도 나름 사회민주당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뭐 이건 치명률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건데 처음에는 치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치명률이, 아까 치명률이라는 것은 확진자 중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인데 확진자 중에 사망하는 사람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의료 자원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커버하는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도 대응을 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뭐 3, 4월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통틀어서 당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독일만 왜 예외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이런 영국의 유명한 경제지죠. 예, 부르주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제지에서조차도 독일이 앞으로 이렇게 영국을 완전히 뛰어넘고 이제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 될 거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된 건데, 독일이 유럽에서 성적이 좋은 이유는 이게 첫 번째 통계적 착시 효과가 하나 있어요. 독일이 걸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많아요. 초기에도. 독일은 이제 그
이태리 북부나 이렇게 스키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감염자들이 젊은 사이에 많은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확진자 수에 비해서 치명률이라든가 이렇게 적냐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희 대구는 신천지 그 종교 단체의 그 네트워크로 그 당시에 폭발적인 감염이 한 5, 6천 명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신도들이 다 젊었던 거예요. 젊으니까 당연히 이 질환의 특징이 70세, 80세 이상이 많이 사망하는 질환인데 괜찮았던 거죠. 두 번째는 독일은 아까 이야기한 보리스 존슨처럼 집단 면역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고 광범위한 검사, 추적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실은 이 키트를 만든 게 독일이거든요. 검사 비용도 3월에 의회 통과로 완전 무료로 갔어요. 근데 그리고 또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의료 공급이 독일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빨리 확충이 됐어요. 중환자실이 원래 28,000여 개 있는데 거의 10,000개를 늘리고 거의 최근에는 40,000여 개 이상 더 늘리고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더 늘리고 있으면서 모 신문에서 보면 독일에서 지금 늘리고 있는데 숙련된 인력이 없어 숙련된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이 의료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금 붙이고 있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왜 저렇게 영구불명의 사태처럼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뭐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걸 못 보여주냐면 첫 번째는 미국에 처음에 이 확산된 거는 동부 쪽입니다. 뉴욕주에 환자가 막 폭증을 했죠. 그래서 막 그 인공호흡기를 막 두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꼈다 뺐다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미국은 이 병원이 다 민간병원이에요. 우리가 물론 민간병원이 더 많지만 민간병원이에요. 민간병원이니까 이 민간병원들이 응급 지원을 해도 경영적자가 생기니까 간호사랑 의사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이미 2월 달에 간호사랑 의사를 잘라요. 그리고 또 그 뉴스 같은 거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2월, 3월 하면서 급등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실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실직을 하면 보험이 없어집니다. 미국은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취직해 있을 동안만 민간보험의 어떤 그 커버리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보험을 갑자기 2,600만 명이 보험이 없어진 거예요. 피부양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고 병원들도 부자 병원하고 가난한 병원이 이게 민간병원이니까 분리가 되면서 부자 병원들만 장비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도 나온 어떤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중환자실에서 그 살아난 사람들은 부자들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보험도 없죠. 그 극단적인 이야기는 뭐 의사의 와이프니까 겨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병원이 그렇게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3월 말에 그래도 이 진단키트를 무료로 했어요. 근데 미국은 진단키트를 무료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미국은 의사를 이렇게 만나는 그게 의사를 딱 만나서 진료하는 순간 400불을 내야 되는 나라. 진단키트는 검사는 공짜지만 진단키트를 시행하는 사람과 그 검사 결과를 보는데 들어가는 돈은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영화된 시스템으로 GDP의 17%를 우리가 지금 GDP의 한 7% 정도 의료비 쓰거든요. 우리보다 GDP의 10% 정도면은 우리 국민 총생산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지금 한 100조 정도 쓴다고 쳤을 때 얘네는 우리 대비로 했을 때 200조 이상 더 쓰는데도 엉망진창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 민간에 방치하기 때문에. 미국은 모조리 다 민간에 방치합니다. 병원이고 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마스크 안 쓰고 나서 뭐 한동안 또 쇼하고 뭐 나는 건강하다 그러다가 확진이 또 되고 본인은 이제 돈 많은 트럼프니까 람데스비르나 이런 거 실험적인 약 막 해가지고 3, 4일 만에 치료해서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뭐 본인이 선거 결과 이제 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서 코로나 대응 자체가 지금 완전히 홀드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요번에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와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나름 따옴표 민주주의, 따옴표 자유의 뭐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는 건데 엉망진창이라는 게 완전히 여실히 드러나고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도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 전까지 계속 그 집단 면역 주장하면서 모든 국민들과 이 노동자들을 가지고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었다고요.